연성결, 김용원저, 상권 제후장. 늙은 쥐로 국을 끓이다. 강릉 이남 지역은 평탄했으며 장강은 꼬불꼬불했다. 작은 배는 강물을 따라 천천히 동쪽으로 나아갔다. 장강 양쪽의 작은 마을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배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한 척 한 척 그의 옆을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저구는 약간 기운을 차렸으며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작은 배를 북쪽의 부두로 저어갔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 했다. 그러나 그 근처는 너무나 황량해서 한 채의 집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작은 배는 다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저쪽 버드나무 밑에 세척의 고기잡이 배에서 나는 불빛이 보였다. 그의 작은 배가 고기잡이 배 근처에 도달하자 물고기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으며 냄새는 매우 구수했다. 그는 배를 저어가서 한 명의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에게 고기를 한 마리만 파시겠어요? 고기잡이 노인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무서워하며 거절하지도 못하고 대답했다. 예, 예. 한 마리의 삶은 청어를 접시에 담아서 주었다. 저군이 말했다. 밥도 좀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고기잡이 노인은 대답도 못하고 밥을 가득 퍼서는 저군에게 주었다. 밥에는 약간의 옥수수와 고구마가 섞여 있었다. 저군은 순식간에 한 그릇의 밥을 다 먹어치웠다. 좀 더 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갑자기 부두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이봐, 큰 고기가 있으면 몇 마리 가져와. 저군은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니 키가 크고 몸집이 삐쩍 마른 중이었는데 눈은 크고 번쩍번쩍 빛이 났다. 저군의 가슴은 크게 두근거렸다. 그 중은 바로 감옥에서 정전이 싸웠던 5명의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보상이었던 것이다. 저군은 감히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정전이 저 중이무공이 대단하다고 말했고 거기다가 후에 길에서 만나면 조심하라고 저군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 것이다. 정전의 시체가 보상에게 발견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는 두 손으로 밥그릇을 꼭 잡고 있었다. 자신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팔도 벌벌 떨렸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는 진정하려고 생각했으나 그럴수록 더욱 심하게 떨려왔다. 노인의 말이 들려왔다. 오늘 잡은 고기는 모두 팔리고 없소. 보상은 화를 내며 말했다. 고기가 없다고. 큰 고기가 없다면 작은 고기라도 가지고 와. 노인이 말했다. 정말 없어요. 내가 왜 고기를 안 팔겠소? 말과 동시에 물고기 통을 뒤집었다. 통 안은 비었으며 정말로 고기는 없었다. 보상은 배가 무척 고팠나 보다. 저군을 보고 말을 건넸다. 이봐, 자네에게 고기가 좀 있어? 저군은 정신이 아찔했다. 그가 자기에게 말을 걸자 자신을 알아본 줄 알고 대답하지 않았다. 저군이 긴 막대기를 들고 버드나무를 힘껏 밀자 작은 배는 강의 중앙으로 흘러갔다. 보상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녀석아, 고기가 있냐고 물었는데 왜 도망가? 저군은 그가 욕을 하자 더욱 무서워서 더욱 힘껏 노를 저어 강 중심으로 향했다. 보상은 바닥에서 돌을 주워들더니 저군을 향해서 던졌다. 저군은 돌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몸을 숙였다.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돌이 저군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서 강에 떨어졌다. 보상은 그가 아주 빠른 동작으로 돌을 피하고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자 보통 어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의심이 생겨서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망할 놈. 빨리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저군은 들은 척도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보상은 몸을 숙이고 오른손에 돌을 들더니 그를 향해 힘껏 던졌다. 뒤이어 왼손으로도 하나를 던졌다. 저군은 손으로 노를 저으면서 두 눈으로는 돌이 날아오는 방향을 보았다.
첫 번째 돌은 그럭저럭 피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돌은 너무 낮게 날아와서 바닥에 엎드려서야 피할 수 있었다. 그가 막 일어서는데 세 번째 돌이 날아왔다. 세 번째 돌은 뱃머리에 명중했으며 나무 조각이 분분히 날았다. 배 앞머리에는 구멍이 뚫렸다. 보상은 저군의 몸짓이 빠르고 배가 강물을 따라서 점점 아래로 흘러가자 다시 두 개의 돌을 집어들어 작은 배를 겨냥해서 던졌다. 그가 힘껏 돌을 던지면 작은 배는 틀림없이 구멍이 나서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배는 이미 너무 멀리 흘러가서 비록 배에 돌이 떨어졌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 배가 약간 파손되었을 뿐이다. 보상은 점점 그가 멀리 도망가자 큰 소리로 마구 욕을 했다. 멀리서 강풍에 의해 저군의 긴 머리가 휘날리자 갑자기 생각이 났다. 저놈은 꼭 탈옥한 범인 같아. 정전이 지부에서 탈출을 했다는 소식이 파다한데 잘하면 저놈에게서 정전의 소식을 알아내겠구나. 버드나무 아래의 어부들은 그가 돌을 던져 사람을 해치려 하자 겁이 나서 슬슬 하류로 내려가고 있었다. 보상은 그들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보상은 씩씩거리면서 한 명의 어부를 향해 돌을 던졌다. 어부는 머리가 박살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다른 어부들은 이 광경을 보자 겁이 나서 더욱 빠른 속도로 도망가 버렸다. 보상은 강가를 따라서 저군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보상이 장강의 북쪽을 향해 쫓아가자 저군은 갑자기 배를 남쪽으로 돌렸다. 보상과 배의 거리는 점차 벌어졌다. 저군은 생각했다. 그가 부두에서 배를 한 척 빌려서 날 쫓아왔으면 난 틀림없이 그의 손에 죽었을 거야. 그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정형, 제발 저 악독한 중놈이 나를 못 찾게 해줘요. 장강에는 배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북쪽에는 마침 배가 한 척도 없었다. 저군은 힘을 다해 남쪽으로 저어갔다. 이쪽의 강은 별로 넓지도 않았고 뚝에 나무가 많았다. 보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정전의 시체를 안고는 부두에 올랐다. 잠시 가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나서는 다시 부두로 돌아와서 힘껏 배를 강으로 밀어버렸다. 보상이 아직도 자기가 배를 타고 도망 중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무조건 남쪽으로 달렸다. 강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좋았다. 몇 리를 달리고서야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강물이 보였다. 알고 보니 장강은 이곳까지 흘러와서 남쪽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가 급히 몸을 돌려보니 오른쪽에 작은 절간이 보였다. 정전의 시체를 안고 뛰어서 절까지 갔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갑자기 무릎에 힘이 없어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다시는 일어서지를 못했다. 그는 상처를 입고 피를 매우 많이 흘려서 허약했으며 단숨에 몇 리를 뛰어와서 탈진을 했던 것이다. 날이 점차 어두워지자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했다. 깊은 밤이 되면 그 악독한 보상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정전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제일 큰 동반자였다. 절에서 반시즌 동안 누워있자 힘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는 비로소 일어설 수 있었으며 정전의 시체를 업고 절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곳은 보아하니 토지묘인 것 같았다. 찰흙으로 만든 토지신은 작긴 했지만 위험이 있어 보였다. 저구는 침통해하고 있는데 작은 신상을 보자 갑자기 경건한 마음이 일었다. 그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상을 향해 몇 번 절을 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그는 신상 앞에 앉아 멍하니 바닥에 누워있는 정전을 바라보았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자 정전의 옆에 누웠다.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같이 잔 모습 그대로였다. 얼마 후 소나기가 한 번 내리더니 다시 젖게 계속해서 왔다. 저구는 추워지는 것을 느끼자 몸을 움츠리고는 정전의 옆으로 다가갔다. 정전의 차가운 피부와 부딪히자 그는 정전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다시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한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토지묘를 향하고 있었는데 매우 빨랐다. 저구는 놀랐다. 그 사람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저구는 급히 정전의 시체를 신단 아래로 숨겼다. 그리고 저구는 신단의 뒤로 숨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저군의 심장은 더욱 뛰었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한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문을 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욕을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무게 같은 새끼.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군. 하필이면 비까지 와서 옷이 다 젖었잖아. 저구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바로 보상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저구는 비록 세상 일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정전에게서 강호의 일을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의 멍청한 저구는 아니었다. 그는 생각했다. 보상이 비록 스님처럼 분장해 있지만 고기를 먹고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을 보면 아주 악독한 강도일 것이다. 보상의 욕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잠시 후에 욕을 멈추고는 젖은 옷을 벗어서 짜더니 신단 옆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저구는 생각했다. 저놈은 명세기 중이라면서 옷을 홀랑 벗고 신단 앞에서 자니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군. 또 생각했다. 이 기회에 저놈을 돌로 쳐 죽여버리면 후환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싶지 않았다. 또한 보상의 무공이 자기보다 몇 배나 강해서 만약 단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자신은 영락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후문으로 몰래 도망치면 보상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전의 시체가 신단의 아래에 있으므로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었다. 시체를 움직이면 틀림없이 악독한 중에게 들킬 것이다. 귓가에는 밖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는 단지 빨리 날이 밝아 보상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내일도 비가 멈추지 않는다면 보상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만약 내일 아침에 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신단을 뒤질 것이고 정전의 시체를 찾을 것이다. 잘하면 내일 아침 비가 멈출지도 몰라. 악독한 중놈은 날 잡으려고 급히 밖으로 나갈 거야.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났다. 그가 들어오면서 나를 늙은 놈이라고 욕을 했는데 난 아직 젊은데 어째서 늙은 놈이라고 욕을 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는 생각이 났다. 아, 내 머리가 온통 풀어지고 길 뿐더러 수염도 너무 길어서 내가 늙은 사람인 줄 알았나 보지. 날 늙은 놈이라고 욕을 하다니 그도 상당히 멍청한 편이군.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는 손으로 턱을 뒤섞으면서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보상이 몸을 돌려 누웠다. 그리고는 갑자기 신단을 발로 찼는데 마침 그의 발길질은 정전의 시체를 때렸다. 보상은 신단 아래에서 물컹한 감촉이 나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신단 아래에 누가 숨어 있는 줄 알았으나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 몇 명이 매복해 있는지 알 수가 없자 덜컥 겁이 났다. 그는 재빨리 몸 옆에 돌을 집어들고는 전후좌우로 마구 후려쳤다. 적이 가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소리쳤다. 누구냐? 이 망할 개자식 같은 놈. 계속해서 욕을 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계속 돌아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상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칼질을 했다. 사면팔방으로 도광이 번뜩였다. 그는 그리고는 발로 신단을 차서는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다가 마구 칼을 휘둘렀다. 곧이어서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보상의 도가 정전의 시체를 명중한 것이다. 저구는 정전의 시체가 보상의 도에 의해서 찔리는 소리를 들었다. 정전은 벌써 죽어서 감각이 없겠지만 의형의 시체가 난도질 당하자 마치 자기를 찌르는 듯한 분노와 아픔이 느껴졌다.
저구는 지금 곧 뛰어나가서 보상과 일전을 겨루고 싶었다. 하지만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시골뜨기 소년을 침착하고 판단력을 길러준 것이다. 저구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곧 뛰쳐나가 싸우면 목숨을 버리는 결과가 된다. 정영과 능소전은 함께 묻히는 소망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상은 칼로 정전의 시체를 찌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둠 속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가 가지고 있던 화지는 물에 젖어서 불을 켤 수도 없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등을 벽에다 기대었다. 적이 뒤에서 공격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사방을 살펴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으며 비가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구는 자기의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커진다면 곧 목숨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주 약하게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는 느릿느릿 숨을 마셨고 느릿느릿 숨을 뱉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다. 한 시즌만 더 있으면 날이 셀 것이다. 이 악독한 중놈이 정영의 시체를 보면 정말 큰일이다. 어떡하면 좋지? 그는 원래 두뇌가 좋지 않은 데다가 정전의 시체를 보상의 손에서부터 보호하려니까 더욱 골치가 아팠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그는 마음이 초조해져서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저구나. 내가 멍청하니까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르지. 정영이 죽지 않았다면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너무 초조한 나머지 손을 머리에 얹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대여섯 가닥의 머리카락이 손에 잡혀서 떨어졌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저 악독한 중놈이 날 보고 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머리와 수염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염과 머리를 깨끗이 잘라버리면 저자는 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가위가 없는데 어떻게 자르지?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좀 아프면 어때? 그냥 손으로 한 올 한 올 뽑아야지. 그는 수염을 만지면서 한 가닥 한 가닥 뽑아내었다. 그는 무슨 소리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수염을 뽑았다. 잠시 후 수염을 다 뽑자 머리를 뽑기 시작했다. 수염을 뽑는 것은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머리를 뽑는 것은 매우 아팠다. 그는 생각했다. 이 방법은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정영의 혼이 웃겠군.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잖아. 귓가에 보상이 다시 잠자는 소리가 들렸다. 악독한 중놈에게 들킬까봐 약간의 수염과 머리칼을 뽑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반 시즌이 지난 뒤 그는 우물가에까지 빠져나왔다. 잠시 뒤에야 그는 토지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비가 그의 얼굴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다. 묘 밖에서는 보상에게 들킬까봐 두렵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머리를 뽑았다. 그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뽑은 머리와 수염을 땅에다 묻었다. 마침내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한 올도 안 남기고 뽑아버렸다. 자신의 턱과 번쩍이는 머리를 만져보니 늙은 놈이 아니고 대머리가 되어버렸다. 그는 화가 났지만 결국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했다. 수염과 머리카락을 뽑았으니 턱과 머리에 핏자국이 남아있을 거야. 흔적을 없애야겠다. 고개를 들고 빗물에 얼굴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또 생각했다. 수염과 머리는 다 뽑았지만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을 악독한 중놈이 알아차리면 정말 큰일이다. 바꿔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저 중놈을 속일 수 있을까? 나도 저 중놈처럼 옷을 다 벗어버릴까? 저구는 옷과 바지를 모두 벗어 던졌지만 오자미는 벗을 수가 없어서 결국 레이는 입고 바지는 벗었다. 그는 옷을 찢어서 허리에 묶었다. 또 보상이 오자미를 알아볼까봐 땅바닥에서 몇 번 뒹굴어 온몸에 진흙칠을 했다. 정전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잠시 동안은 그를 몰라보았을 것이다. 저구는 한 그루의 큰 나무 근처에 가서는 손으로 땅에 구멍을 파고 보따리를 그곳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저 악독한 놈을 피해서 정영의 시체를 안전한 곳으로 가져간 뒤에 나의 상처를 붕대로 싸주고 돈을 준 은인에게 꼭 보답을 해야겠다.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굴까? 날은 천천히 밝아왔다. 저구는 천천히 남쪽으로 걸어간 뒤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몇 리 정도 걸으니까 날은 완전히 밝아왔으나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보상이 아직 묘를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무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예리한 돌을 허리춤에 집어넣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악독한 중놈이 저를 떠나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물이 고인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자 너무 이상해서 웃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동쪽의 토지묘를 향해서 걸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미친 척하고 이 고장의 떠돌이 거지인 척 흉내내야겠다. 토지묘에 가까워지자 저구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옆집의 아가씨, 내 노래를 들어보소. 부잣집 총각에 시집가면 안 돼. 왕공자는 마음이 나빠. 대머리인 나에게 시집을 와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는 호남의 시골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곤 했다. 척방과 함께 손을 잡고 개울이나 논두렁을 지날 때 이 노래를 수천 번도 더 불렀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자니 마음이 쓰라려왔다. 지금 자신의 노래를 듣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매가 아닌 악독한 중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토지묘에 가까워지자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대머리 총각,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나처럼 예쁜 처녀에게 장가오고 싶어? 하지만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안 돼. 하지만 여기까지 불렀을 때 보상이 토지묘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상의를 허리에 걸치고 누군가하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두리번거렸다. 저군이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는 완전히 벗겨졌으며 노래는 엉터리로 부르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 대머리 이리 와봐. 저군은 노래를 부르듯이 말했다.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저에게 금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은을 주실 것입니까? 스님께서 돼지고기를 주신다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접근을 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으나 그의 가슴은 마구 뛰었으며 얼굴색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보상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했다. 대머리 가서 먹을 것을 찾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돼지고기 좀 있어. 저구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이곳에는 돼지고기가 없어요. 보상은 소리쳤다. 노래를 부르지 말고 말로 해. 저구는 혓바닥을 쑥 내밀어 보이고 억지로 바보 같은 웃음을 웃으면서 말했다. 대머리 아삼은 시골 노래의 습관이 되어 말을 잘 못해요. 스님, 이곳에서 심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쌀밥도 찾기 힘들어요. 서쪽으로 시보리만 가면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술, 고기, 닭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먹고 싶으면 갔다 오세요. 그는 보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상이 제발 자신의 말을 믿어 서쪽으로 가면 시체를 안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두 사람의 몸에 내렸다. 보상이 말했다. 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 술과 고기가 있으면 더욱 좋고 그것도 없으면 닭이나 한 마리 잡아와. 저구는 정전의 시체를 걱정하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했다. 묘 안을 들여다보자 정전의 시체는 벌써 신단의 아래에서 끌어내어져 있었고 옷에 여러 곳이 찢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보상이 벌써 샅샅이 뒤진 모양이었다. 저구는 무척 화가 났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 사람은 당신이 죽였군요? 그의 얼굴이 변하자 보상은 시체를 무서워하는 줄 알고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야. 이리 와서 한번 알아봐. 저구는 악독한 중놈이 자신의 신분을 알아챈 줄 알고 놀랐다. 끝까지 정전의 시체를 보호하다가 안 되면 도망치려 했다. 그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말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보상은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너희 마을 사람이 아니지. 보상은 갑자기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개 같은 목숨을 없애버리겠다. 저구는 정전의 시체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알자 안심하며 말했다. 예, 예. 몸을 돌려 묘를 나오며 생각했다.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겠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 악독한 중놈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으러 나올 거다. 정영의 시체는 가지고 가지 않겠지. 정영의 몸을 찾아봤으니 포기했을지도 몰라. 두 발자국 걸어 나오자 보상이 소리쳤다. 이봐, 거기서. 어딜 가는 거야? 저군이 말했다. 먹을 것을 사오려고 그래요. 보상이 말했다. 좋아, 좋아. 언제 돌아올 거야? 저군이 말했다. 금방요, 빨리 돌아올게요. 보상이 말했다. 가봐. 저군은 고개를 돌려 정전의 시체를 한번 바라보고는 토지며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때였다.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저군의 양쪽 뺨을 보상이 후려쳤다. 다행히 보상은 저군이 무공을 못하는 줄 알고 세게 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무공이 워낙 높아 솜씨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단번에 저군의 뺨을 때릴 수 있었지만 만약 그의 무공이 조금이라도 약했더라면 둔한 저군으로서는 재빨리 뒤에서 한 공격을 피하고 무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켰을 것이다. 저군은 놀라며 말했다. 왜? 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정체가 발각된다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보상이 말했다. 너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저군이 말했다. 저. 보상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내 꼴을 보아하니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은데 너같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디서 돈을 빌릴 거야? 흥. 먹을 것을 사온다고 하고 도망을 치려 하는 것이지. 저구는 그의 말을 듣고 약간 안심이 되었다. 저놈은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 줄 아는구나. 보상이 또 말했다. 야, 이 대머리 녀석아. 내 입으로 방금 심리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방 먹을 것을 사올 수 있지? 틀림없이 날 속이려고 하는 거지. 흥, 빨리 말해봐.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저구는 겁을 먹은 듯 말했다. 스님이 무섭게 생겨서 집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하하. 보상은 웃으며 말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널 잡아먹을까봐 겁이 나냐? 보상은 먹는다는 말을 하자 배가 더 고파오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그는 묘를 다 뒤져보았지만 먹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널 잡아먹을까봐 겁나? 내가 널 잡아먹을까봐 겁나냐? 말이 끝나자 그는 눈을 번뜩이며 저군을 바라보았다. 저군은 그의 눈빛을 의식하자 식은땀이 흘렀다. 악독한 중놈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상은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 고기의 맛은 괜찮고 사람의 살과 간도 맛이 있지 않은가? 눈앞에는 한 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왜 잡아먹지 않는 거야?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이 날 죽여봤자 소용없을 거야. 저 악독한 중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될걸.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목숨을 걸고 싸워보아야 질 것은 뻔했지만 그의 뱃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다. 보상은 두 눈을 번쩍번쩍 빛내면서 슬슬 웃으며 다가왔다. 저구는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얼굴에 두려운 빛을 띠며 뒤로 물러섰다. 보상이 웃으며 말했다. 마른 것을 보니 틀림없이 맛이 있을 거야. 시체는 너보다 맛이 있겠지만 죽은 고기는 독이 있어서 안 돼.
살찐 돼지가 없으니 마른 돼지라도 먹는 수밖에. 손을 내밀어 저군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었다. 저군은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음속의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몇 년간의 비참한 고문과 구타는 그로 하여금 겁을 없게 만들었지만 이 악독한 중놈에게 잡아먹힌다고 생각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보상은 저군이 도망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먼저 물을 끓이게 한 뒤 잡아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군이 자기를 죽여 한 대접의 고기로 만든 다음 두 손으로 공손히 바칠 리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보상은 말했다. 널 죽이고 잡아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내 다리의 살을 칼로 잘라서 구이를 해먹는 건데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두 번째 방법은 한 칼에 죽여버리고 장조림을 해먹는 거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말해봐. 저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날 죽이겠다고. 이 악독한 중놈아. 심하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악독한 중놈이 화가 나면 자기를 더욱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일까봐 욕이 목까지 치밀었으나 다시 꿀꺽 삼켰다. 보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을 잘 들으면 아주 멋지게 죽여주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봐, 대머리. 부엌에 가서 솥을 가져온 뒤 뜨겁게 물을 끓여라. 저군은 그가 물에 자신을 삶아먹는 것을 알면서도 능청스럽게 물어봤다. 왜요? 보상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알 필요 없어. 빨리 갔다 와. 저군이 말했다. 물을 끓이려면 그냥 부엌에서 끓이지 솥을 가져오려면 힘들잖아요. 보상이 말했다. 주방에는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라서 그곳에 들어가면 재채기가 나서 안 돼.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도망치면 안 돼. 저군이 말했다. 도망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보상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을 거역하면 안 돼. 그는 주먹으로 일격을 가해 저군의 오른쪽 얼굴에 멍이 들게 했다. 그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저군은 바닥에 엎어지면서 생각했다. 물을 끓이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다. 물이 아주 뜨겁게 끓으면 저 악독한 중놈에게 부어버려야지. 몸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으니 틀림없이 죽어버릴 것이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자 저군은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다. 그는 부엌에 가서 솥을 가져왔다. 솥은 너무 낡아서 반쯤 부서져 있었으며 물은 반밖에 담지 못할 것 같았다. 저군은 그것을 보고는 물이 너무 적어 악독한 중놈을 죽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다시 생각하여 완전히 죽지 않는다고 해도 반쯤은 죽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솥을 우물까지 끌고 가서는 빗물을 받아 먼저 솥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는 다시 빗물을 솥이 넘칠 때까지 받았다. 보상은 칭찬을 했다. 좋아, 아주 좋아. 대머리 녀석을 잡아먹기는 좀 미안한데. 어쨌든 내 놈은 마음에 드니 한 칼에 죽여 장조림을 해먹으마. 저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스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8개의 벽돌을 주어 솥 아래에 받쳤다. 묘에는 다 부서진 탁자와 의자가 많았다. 저군은 만약에 보상과 생사결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부서진 막대기를 솥 옆에 놓아두었다. 불을 사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군은 두 손을 벌리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보상이 말했다. 왜? 불이 없어. 저놈의 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전의 시체를 만져보기 시작했다. 저군은 정전의 다리가 보상에게 난자당한 모습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고개를 돌려 보상을 노려보고는 앞으로 달려들어 힘껏 깨물고 싶었다. 보상은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처럼 장난을 좀 치고 잡아먹고 싶었다. 저군이 화를 낸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곤 웃으며 말했다. 너도 좀 찾아봐. 불을 피우지 못하면 널 날 것으로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저군은 몸을 구부리고 정전의 옷을 만져봤다.
잠시 후 그는 두 개의 딱딱한 물건을 찾았다. 한 개는 화도였고 한 개는 화석이었다. 저구는 정전과는 한시도 떨어져 있던 틈이 없었는데 정전이 어디서 화도와 화석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생각해보다가 저구는 화도에 쓰여있는 글자를 보게 되었다. 형준호와 풍기. 저구는 그것이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 대장간에 갔을 때 정전이 갈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구는 화도와 화석을 들고 생각했다. 정형은 나중을 위해서 대장간에서 화도와 화석을 가지고 나왔구나. 그러나 정형은 이것을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군. 저군은 정전을 생각하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상은 저군이 화도와 화석을 찾아내자 곧 죽게 된 것을 슬퍼하여 우는 줄 알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매우 존귀하신 분이다. 너 같은 촌놈이 나의 창자를 관으로 삼고 나의 배를 무덤으로 삼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개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불이나 피워. 저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묘에서 낡은 종이를 찾아 화도와 화석으로 불을 피웠다. 불이 붙자 종이에 쓰여있던 글들이 점점 타들어갔다. 하, 구관불성, 혼인난해, 출행불이, 질병난유. 순식간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구는 생각했다. 내 인생의 불행은 안 봐도 알만하다. 나무 조각을 불에 올려놓자 솥 아래에 있는 나무들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솥 안의 물에 천천히 조그만 거품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솥 안에 있는 물이 곧 뜨거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떨면서 한 번은 물을 쳐다보고 보상에 불룩 튀어나온 백가죽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자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솥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저구는 몸을 일으키고는 두 손으로 솥을 들어 보상의 머리에 부으려 했다. 저군이 몸을 움직이자 보상은 눈치를 채고는 두 손을 벌려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저군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뜨거운 물을 보상의 몸에 끼얹으려고 했지만 손목은 마치 철갑에 잡힌 것처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보상이 이 뜨거운 물을 저군의 머리에 부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머리 아삼을 죽이고 자신도 화상을 입으면 골치가 아프고 하니 참았다. 그는 두 팔에 힘을 주고 천천히 솥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그는 소리쳤다. 손을 놔. 저구는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두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보상은 저군이 순순히 손을 놓지 않자 발을 들어서 저군을 차버렸다. 저군은 손을 놓치고 신단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보상은 생각했다. 저 대머리 녀석의 손힘이 괜찮은데. 그러나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이 대머리 녀석아, 이제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손을 쓰기 전에 어서 옷을 벗고 배를 내밀어라. 저군은 허리에 감추어 두었던 예리한 돌로 목숨을 걸고 싸우려 생각했다. 이때 저군의 두 눈에는 배를 위로하고 죽어있는 두 마리의 쥐가 보였다. 그는 갑자기 생각난 바가 있어서 외쳤다. 두 마리의 쥐를 잡았는데 이걸로 먼저 배고픔을 참으시죠? 쥐고기는 아주 신선해서 개고기보다 맛이 있어요. 보상이 말했다. 뭐? 쥐라고? 죽은 거냐 산 거냐? 저구는 그가 죽은 쥐는 먹지 않을까봐 재빨리 말했다. 산 쥐예요.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잠시 기절을 했을 뿐이에요. 두 마리의 쥐를 잡고는 신단 밖으로 내밀고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보상은 쥐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서 쥐고기가 돼지고기 맛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마리의 쥐가 마른 것을 보자 틀림없이 묘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저군이 말했다. 스님, 제가 쥐의 가죽을 벗기고 탕을 끓이면 아주 맛이 있을 거예요. 보상은 게으름뱅이였다.
자기가 직접 사람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삶아 먹으려니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저군이 쥐고기탕을 만들어준다니까 기다렸다 먹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상이 말했다. 2마리로는 부족하니까 몇 마리를 더 잡아와. 저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내공이 소멸되었는데 어떻게 쥐를 잡지?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는데 절대 놓칠 수가 없었다. 저군은 급히 말했다. 스님, 제가 먼저 쥐탕을 끓인 뒤에 다시 잡을게요. 보상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것도 괜찮지. 만약 내가 배부르게 먹게 된다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저군은 신단에서 기어나와서 말했다. 쥐의 머리를 자르게 칼 좀 빌려주세요. 보상은 대머리 총각놈이 감히 아무 짓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칼을 건네주었다. 써도 좋아.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자신 있으면 내 머리를 한번 내리쳐봐. 저군은 칼을 잡자마자 보상을 내리치려 했으나 그 말을 듣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저군은 쥐의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빗물에 씻은 후 가죽을 벗기고 솥에 넣었다. 보상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아주 좋아. 대머리 녀석이 쥐탕은 그럴듯하게 끓이는군. 빨리 몇 마리 더 잡아와. 저군이 말했다. 좋아요, 잡아올게요.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보상이 말했다. 만약에 도망치면 내 놈을 잡아서 칼로 조금씩 잘라 먹을 것이다. 저군이 말했다. 쥐를 잡지 못하면 닭을 잡아올게요. 강에는 고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스님을 배불리 먹여줄 테니 나를 잡아먹지는 말아요. 대머리의 몸엔 치질과 매독과 에이즈가 있어서 날 잡아먹으면 틀림없이 탈이 날 거예요. 보상이 말했다. 잔말 말고 빨리 잡아와. 이봐. 묘 밖으로 걸어나가면 절대 안 돼. 저군은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는 바닥을 기면서 쥐를 잡는 신용을 하면서 천천히 기어서 뒷문 쪽으로 다가가니 밖에 작은 연못이 보였다. 저군은 재빨리 일어나서 연못을 향해 간 후에 천천히 몸을 담갔다. 물속으로 들어간 저군은 코만을 밖으로 내놓고 코를 잡초로 가리웠다. 그는 어려서부터 물놀이를 좋아해서 수영을 무척 잘했다. 그렇게 잠시 있자 보상의 말소리가 들렸다. 쥐탕이 정말 맛이 있는데. 쥐가 너무 적어. 이봐, 대머리. 쥐를 잡았어? 몇 번 부르더니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저군은 오른쪽 귀를 물 밖으로 내밀고 그의 동정을 살폈다. 그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걸어 나왔다. 잠시 후 연못 옆으로 걸어왔다. 저군은 코를 잡고는 몸 전체를 물속으로 담갔다. 다행히 연못에는 잡초가 많아서 그가 물속으로 잠수해 있는 것을 연못 위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고는 숨을 쉬었다. 막 한숨을 마시는데 갑자기 한 개의 큰 손이 와서 그의 목을 잡았다. 보상이 큰 소리로 욕을 했다. 내 놈의 대머리를 반조각으로 쪼개주마. 감히 도망을 치려고 해. 저군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힘껏 연못 안으로 당겼다. 보상은 그가 감히 반항할 줄은 생각지도 못한 탓에 미끄러지면서 연못 속으로 빠졌다. 저군은 기뻐하며 그의 등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연못 속의 깊이는 얕았고 보상은 덩치가 컸기 때문에 연못의 물은 그를 전부 잠수시키지 못했다. 보상은 발이 바닥에 닿자 저군의 손목을 잡고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 저군은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몸은 비록 물속에 있었지만 보상의 몸을 꼭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보상은 어쩔 수 없게 되자 욕을 하기 시작했으며 실수로 몇 모금의 물을 마셨다. 그는 더욱 화가 나서 주먹을 들고는
저군의 등을 내리쳤다. 저군은 악독한 중놈이 주먹으로 일격을 가하자 물의 마찰 때문에 덜 아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팠다. 몇 번 더 맞으면 기절할 것 같았다. 저군은 그를 때릴 힘이 없어서 머리로 보상의 가슴을 힘껏 들이받았다. 서로 상대방을 치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상이 비명을 질렀다. 저군을 잡고 있던 손은 천천히 풀어졌으며 저군을 때리기 위해 들었던 손도 힘없이 떨어졌다. 동시에 몸이 연못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저군은 놀라 발버둥 쳐서 보상의 손을 빠져나와 연못 밖으로 나왔다. 보상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죽은 모양이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에 그를 건드려 보지도 못했다. 보상은 연못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저군은 바닥에 놓인 돌을 하나 주워 그에게 던졌다. 그래도 그의 몸이 움직이지를 않자 저군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저 악독한 중놈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나의 신조공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가슴에 머리를 몇 번 박았는데 왜 죽었지? 그는 자신의 내공을 운용해 보았다. 감옥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조금 못한 것 같았다. 신조공을 완성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빗방울은 연못에 떨어져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었다. 보상은 여전히 연못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저군은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사당 안으로 들어갔다. 솥 아래의 나무의 불은 벌써 꺼져 있었고 솥 옆에는 두 마리의 쥐가 배를 하늘로 하고 죽어 있었다. 저군은 생각했다. 보상이 두 마리의 쥐를 더 잡았군. 미안하게도 먹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렸군. 솥 안에는 보상이 먹다 남긴 쥐탕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저군은 솥을 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쥐탕을 마시려 했다. 갑자기 아주 특이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그는 멍하니 솥을 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솥을 내려놓으면서 외쳤다. 운이 좋군. 그리고는 솥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다. 몸을 돌리고 정전의 시체를 보고는 울면서 말했다. 정형, 죽어서도 정형은 나의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그는 그 특이한 냄새가 바로 금파순화라는 독의 향기인 것을 알아냈던 것이다. 정전은 금파순화에 중독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독이 들어있었다. 보상이 정전을 칼로 난자하자 피가 흘렀고 쥐가 그것을 먹고 죽었던 것이다. 중독된 쥐로 다시 탕을 끓이고 그것을 보상이 먹자 보상 역시 금파순화에 중독되어서 죽은 것이다. 솥 옆에 두 마리의 쥐도 틀림없이 솥에서 넘친 국물을 먹고는 죽었으리라. 저군은 생각했다. 만약 금파순화에 이상한 향기가 없었거나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이 쥐탕을 뱃속으로 삼켰을 거야. 만약에 쥐탕을 먹었을 경우를 생각하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내가 처음으로 금파순화의 향기를 맡은 것은 능소저의 영당에서였지. 능지부가 딸의 관에 발랐는데 정형은 전의 냄새를 맡고도 중독된 경험까지 있으면서 두 번째는 왜 몰랐지? 그때 정형은 능소저의 관을 보자 정신이 아찔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저군은 수차에 걸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여서 죽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차례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밖에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비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저군은 정전의 시체를 한 구석에 잘 놓아두고는 연못으로 나왔다. 그는 보상의 시체를 연못에서 끌어내어 땅에다 묻었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 보상의 옷이 신단 위에 있었다. 그 위에는 한 개의 기름종이와 은자가 조금 놓여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기름종이에 쌓인 것을 가져와서 펼쳐보았다. 안에는 작은 책이 하나 있었다. 표지에는 구불구불한 글자가 쓰여 있는데 글도 그림도 아닌 것이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책을 넘기니 첫 장에 마른 사나이가 옷을 입지 않은 이상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 손은 땅을 향하고 있었으며 표정은 매우 무서웠다. 옆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저구는 다른 그림 속에서 남자를 보았다. 코는 높았으며 눈은 크고 곱슬머리에 넓은 턱을 가지고 있었다. 중원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그림을 보자 저군의 가슴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었다. 저군은 더 이상 보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도 그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자세가 달라졌을 뿐이다. 다음 장에도 다음 장에도 계속해서 다른 자세가 나왔다. 그 자세들은 하나같이 이상해서 상상을 초월했다. 중간쯤 가자 한 남자가 돌을 들고 있었다. 저구는 생각했다. 맞아. 이 남자의 몸에 옷을 그리지 않은 것은 경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군. 정전은 감옥에서 그에게 신조경을 알려주면서 인체의 모든 경맥의 위치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최고의 내공을 배우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속의 경맥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내공을 운기했다. 체내에서 아주 약한 기가 경맥을 타고 움직였다. 그는 생각했다. 경맥이 움직이는 위치가 정형이 전수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데 잘못된 게 아닐까? 다시 생각했다. 한 번 더 시험해봐도 상관없겠지. 내공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 온몸이 상쾌해지면서 안락해졌다. 신조공을 연마할 때는 매우 힘이 들었는데 그림대로 연마를 하니 아주 자연스럽게 기가 운행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뻤다. 내 체내에 이런 경맥도 있었군. 정형은 모르고 있었을까? 또 생각했다. 이 책은 악독한 중놈의 것이고 책 속의 글자와 도형도 이상한 것으로 보아 좋은 것은 아닐 거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이때 그의 체내의 내식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정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좋아.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온몸의 혈액이 천천히 흘렀다. 잠시 후 몸은 술을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그는 손과 발을 춤추듯 계속해서 움직였다. 입으로는 낮은 소리를 흥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더니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후에 비로소 저구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비는 벌써 그쳐 있었으며 태양빛이 묘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저구는 벌떡 일어났다. 정신이 맑았으며 생기가 충만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책 속에 있는 무공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 아냐, 아냐. 난 정형이 가르쳐준 무공만 열심히 연마해야 돼. 이런 마귀 무공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 틀림없이 후환이 있을 거야. 책을 저구는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책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서 찢어버리기가 아까웠다. 저구는 책을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허리춤에 넣었다. 그는 의복을 단정히 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낡아서 몸을 가릴 수 없었다. 보상의 바지와 승복이 신단 위에 있는 것을 보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입었다. 보상의 승의를 입는 것은 왠지 꺼림칙했지만 17, 8개의 구멍이 뚫린 옷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자기 바지는 뜯어져서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였다. 그는 책과 은자를 다시 잘 갈무리하고는 정전의 시체를 엎고 사당에서 나왔다. 얼마를 걸어가자 반대편에서 한 농부가 걸어오고 있었다. 농부는 저군이 시체를 엎고 오자 크게 놀라며 실족하여 논에 나뒹굴었다. 그리고는 옷에 묻은 흙도 신경 쓰지 않고 재빨리 온 방향으로 도망갔다. 저군은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일시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았다. 다행히 이곳은 황량해서 한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를 않았다. 그는 정전의 시체를 엎고 가면서 생각했다. 정형. 형과 헤어지기 싫어요. 정말로 떨어지기 싫어요.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7, 8명의 농부가 걸어오고 있었다. 저구는 재빨리 옆의 숲으로 몸을 숨겼다. 농부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저구는 생각했다. 정형의 시체를 화장시키지 않으면 능소저와 함께 묻어주기가 힘들 것 같군.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를 모았으며 입술을 깨물고는 정전의 시체 근처에 불을 붙였다. 불은 정전의 머리카락과 옷을 태워버렸다. 저구는 이 불이 자기를 태우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땅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저구는 조심스레 정전의 뼈를 골라서 소중히 기름종이에 싸고 다시 한번 천으로 쌌다. 이 기름종이와 천은 보상이 책을 쌌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단단히 묶은 다음 자기의 허리에 묶었다. 손으로 땅에 구멍을 파고는 나머지 재를 그 속에 묻고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세상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정전과 사부님 뿐이었다. 정전은 이미 죽었으니 사부가 생각이 났다. 원릉에 가서 사부님을 찾자. 사부님은 만진산을 살해하고 도망쳤으니 원릉에 돌아올 리가 없었다. 틀림없이 이름을 숨기고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원릉에 가서 한번 알아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곳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큰 길에 도착하여 농부에게 지리를 물어보고 그곳이 정가집임을 알았다. 호북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다. 호남을 가려면 장강을 건너가야 했다. 저구는 시장에 도착하자 은자를 꺼내 음식을 사 먹었다. 부두에 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강에서 보상에게 쫓기던 일을 떠올렸다. 정말 무서웠었는데 오늘은 유유히 다시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하루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강을 건너 남쪽 부두에 도착하자 저구는 배를 내려 마을로 들어섰다.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저구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을 했다. 7, 8명의 사내들이 한 노인을 둘러싸고 구타하고 있었다. 노인은 청색 옷을 단정하게 입은 것으로 보아 착실한 사람 같았다. 7, 8명의 남자들은 맨발의 기장이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 옆에 물고기 그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어부인 모양이었다. 저구는 보통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더 이상 구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곳을 떠나려 했다. 이때 노인이 발을 날려 한 명의 어부를 걷어찼다. 그 노인은 무공을 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다시 구경을 했다. 노인은 혼자였고 적은 많았는데 또 3명의 어부를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 다른 어부들도 많았는데 감히 덤벼들지를 못했다. 갑자기 한 어부가 소리쳤다. 두목님이 오신다. 두목님이 오신다. 강 쪽에서 2명의 어부가 뛰어오고 있었으며 뒤에 3사람의 어부가 따라오고 있었다. 3사람의 보법이 무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눈에 무공을 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3사람은 가까이 도착했다. 그중 한 사람은 40여 세 정도의 얼굴에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어부를 한번 보고 말했다. 너는 누구이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우리 화용연에 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냐? 그는 분명 노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한 번도 노인을 바라보지 않았다. 저구는 강을 건넌 뒤 어느새 호남의 화용연에 도착했음을 알았다. 그 노인이 말했다. 난 단지 돈을 가지고 고기를 사려는 것뿐인데 사람을 괴롭히다니 무슨 말이냐? 두목은 옆에 서 있는 어부에게 말했다. 왜 싸웠어? 그 어부가 말했다. 저 노인이 꼭 이 금색 잉어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색 잉어는 얻기가 힘들어 팔지 않고 두목의 약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 금색 잉어를 꼭 사야겠다고 우기며 우리가 팔지 않겠다고 하자 잉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두목은 몸을 돌려 처음으로 노인을 바라보고는 말했다. 그대의 친구가 남사장에 부상당했소? 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얼굴색이 변하면서 말했다. 난 홍사장, 남사장 같은 건 몰라. 우리 집 주인께서 술을 마시는데 잉어를 안주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며 돈을 주며 사오라고 하셨어. 천하에는 고기를 팔지 말라는 법도 없고 어떤 고기를 사지 말라는 규칙도 없지 않나? 두목이 웃으면서 말했다.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함을 말해보구려. 만약 좋은 친구라면 이 금색 잉어를 그냥 줄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남사장을 치료하는 옥기환을 주겠소. 노인의 얼굴색이 더욱 굳어졌다. 얼마가 지나자 노인은 말했다. 당신은 누군데 남사장을 알지? 어떻게 옥기환을 가지고 있지? 혹시. 두목이 말했다. 난 남사장을 쓴 주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 이외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날려 손으로 광주리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 했다. 동작이 정말 빨랐다. 어부두목은 냉소하며 말했다. 그렇게 쉬울 줄 알아. 그러면서 노인의 등에 일격을 가했다. 노인은 등에 일장을 맞으면서 재빨리 광주리를 들고는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도망을 갔다. 어부두목은 그가 이렇게 빠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급히 표창을 하나 꺼내서 노인을 향하여 던졌다. 표창은 파공성을 내며 정확하게 노인의 등을 향해서 날아갔다. 노인은 잉어를 빼앗은 뒤 기쁜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도망치느라 등 뒤에서 표창이 날아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저구는 노인이 표창이 날아가는 것을 모르고 그냥 도망만 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빨리 땅에 있던 광주리를 하나 들어 표창을 향하여 던졌다. 그의 내공은 소멸되었기에 던진 광주리에는 힘이 없었으나 때마침 좋은 위치에서 표창과 마주쳤기에 굉음과 함께 표창은 정확하게 광주리에 맞았고 광주리는 땅에 떨어졌다. 노인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어부두목은 손으로 저군을 가리키며 욕을 했다. 야, 대머리 새끼야. 넌 어느 절에서 굴러먹던 중이냐? 왜 장강의 철장방에 일에 관여하느냐? 저군은 생각했다. 왜 날 대머리라고 욕을 하지? 어부두목이 화가 무척 나서 장강 철장방이라고 하자 정전의 말이 생각났다. 강호에는 크고 작은 방이 많으니 조심해라. 괜히 끼어들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두 손을 모아 절을 한 다음 말했다. 잘못했으니 형씨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어부두목은 화를 내며 말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인데 나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두 놈을 끌고 가. 이때 멀리서 은은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잠시 후 두 마리의 말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을 따라 달려왔다. 노인은 기뻐하며 말했다. 내 주인님이 오셨으니 가서 말해보게. 어부두목은 얼굴색이 변하면서 말했다. 영검쌍협이다. 잠시 후 그의 안색은 다시 오만하게 변했으며 이렇게 말했다. 영검쌍협이 오면 어때? 장강까지 와서 기세를 부리지는 못할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두 마리의 말이 그들 앞에 도착했다. 저구는 눈이 번쩍 뜨였다. 한 마리는 백마였고 한 마리는 황마였는데 두 마리 다 모두 아주 좋은 준마였고 안장이 매우 비싸 보였다. 황마 위에는 25, 6세 정도의 청년이 타고 있었는데 노란 옷을 걸쳤으며 키는 크고 말라 보였다. 백마에는 20여 세 정도의 소녀가 앉아 있었다. 흰색 바람막이를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데 왼쪽 어깨에 붉은 꽃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얼굴색이 약간 검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두 사람 모두 허리에 검을 차고 있었으며 손에는 말채찍을 들고 있었다. 두 마리의 말의 크기는 거의 같았으며 황색은 전부 노랗고 백마는 전체가 하얗다. 한 가닥의 잡털도 없었다. 황마의 목에는 금으로 만든 방울이 걸려 있었고 백마의 목에는 백은으로 만든 방울이 걸려 있었다.
말이 움직일 때마다 두 개의 종은 은은한 소리를 내었다. 저구는 일생 동안 이렇게 멋진 인물은 처음 봤으며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정말 멋있다. 청년은 노인에게 말했다. 수복, 잉어는 찾았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노인이 말했다. 날이 금색 잉어는 찾았지만 저들이 팔지도 않을 뿐더러 저를 구타했어요. 청년은 또 바닥에 뒹굴고 있는 광주리와 그에 박혀있는 표창을 보고는 말했다. 누가 저 표창을 던졌소? 청년은 말채찍을 휘둘러 표창의 손잡이를 휘감고 낚아챘다. 이것 봐. 이것은 할미 표창이 아닌가? 소녀가 말했다. 누가 이 표창을 사용했느냐? 음성은 매우 청초해서 방울 소리보다 듣기가 좋았다. 어부두목은 냉소를 치며 오른손의 칼을 흔들며 말했다. 영검상협이 최근 몇 년 동안 명성을 떨친 것을 장강철장방이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기어오르기엔 힘들 것이다. 그의 말투는 강경했다. 영검상협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소녀가 말했다. 이런 할미 표창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악독한 표창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써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사람에게 안 쓰고 광주리에 대고 연습을 했으니 괜찮아요. 수복이 말했다. 아가씨 아닙니다. 표창으로 절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저 스님이 광주리를 던져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저군을 가리켰다. 저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스님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대머리라고 욕하는군. 언제 내가 중으로 변했지? 소녀는 저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던졌다. 고맙다는 표시였다. 저군은 그녀가 웃는 것을 보자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빨갛게 붉히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청년은 노인의 말을 듣자 얼굴색이 갑자기 무섭게 변하면서 어부 두목에게 말했다. 사실이요? 상대방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말채찍을 날리더니 표창을 던졌다. 표창은 파공음과 함께 날아가더니 수십 길 밖에 있는 나무에 꽂혔다. 팔 힘이 정말 대단했다. 어부두목은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더듬거렸다. 뭘 믿고 위세를 부리는 거요? 청년이 소리쳤다. 이걸 믿고 까부는 것이요. 말채찍을 들어 그를 쳤다. 그러자 두목의 칼을 휘감아 멀리 던져버렸다. 순간 청년의 말채찍은 다시 아래로 내리치면서 상대방의 하체를 공격했다. 어부두목은 급히 몸을 날려 피했다. 말채찍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그의 오른쪽 다리를 감았다. 청년이 발로 말의 배를 찾아 황마는 급히 앞으로 달려들었다. 어부두목의 무공은 본래 뛰어나서 청년이 말채찍으로 그의 발을 잡았지만 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청년은 먼저 그를 허공에 뜨게 한 뒤 발을 땅에 닿지 못하게 하고 말을 달리게 하자 황마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부두목의 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땅바닥에 나뒹군 채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다른 어부들은 두목을 구하고자 했으나 황마는 이미 수십 길이나 달려가고 있었다. 청년은 잠시 달리다가 다시 채찍을 휘둘러 그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어부두목은 무공이 상당했으나 결국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어부두목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다. 소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리고는 말채찍을 휘두르며 고기가 쌓여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는 동쪽으로 한 번, 서쪽으로 한 번 휘둘러댔다. 고기가 담겨있던 광주리는 이쪽 저쪽으로 흩어졌다. 광주리 안에 있던 물고기와 새우들이 이리저리 바닥에서 펄떡였다. 어부두목은 평생 동안 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잘했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했지만 감히 다시 부두 위로 올라오지를 않았다. 노인은 금색 잉어가 들어있는 광주리를 열어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도련님 보세요.
입이 붉은 금색 잉어예요. 정말 크지요? 청년이 말했다. 자네는 빨리 객점으로 돌아가 사람을 치료하게. 노인이 대답했다. 예. 그는 저군의 앞으로 가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말했다. 스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법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군은 그가 말끝마다 스님이라고 부르자 기분이 이상해서 말을 꺼내지를 못했다. 빨리 가게. 빨리 가게.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 노인은 대답하고는 저군의 답을 듣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다. 저군은 이 청년 남녀의 무공이 고강하고 인품이 고귀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말에서 내리지 않아 이름을 물어보기도 쑥스러웠다. 한참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청년은 가슴속에서 황금을 꺼내면서 말했다. 스님, 저희 집 노인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금으로 보살님의 향유를 사서 쓰시오. 그러면서 황금을 저군에게 던져주었다. 저군은 왼손으로 받자마자 다시 그에게 던져주면서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청년은 그가 금덩이를 받고 다시 던지는 수법을 보고는 그가 무공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알았다. 금덩이가 몸 앞으로 날아오기도 전에 말채찍을 날려 휘감았다. 스님께서는 무림의 무사이신 것 같은데 영검상협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저군은 그가 금덩이를 말채찍으로 잡고 이쪽 저쪽으로 흔들자 정신이 없었다.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말했다. 조금 전에 저 어부 두목이 두 분께 영검상협이라는 말을 했는데 귀하의 존칭을 알고 싶군요. 청년은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가 영검상협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오? 그러나 한번 코웃음을 칠 뿐 저군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때 한 줄기 강바람이 불어 저군이 입고 있던 승복을 날렸다. 소녀가 놀라 부르짖었다. 저 사람은 서장혈도문의 혈도학승이에요. 청년은 화를 내며 말했다. 맞군. 흥, 어서 꺼져. 저군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했다. 소녀에게 한 발짝 다가가 말했다. 낭자, 뭐라고 했소? 소녀는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화를 내며 말했다. 내 곁으로 오지 마. 징그러워. 저군은 더욱 당황하여 말했다. 뭐요? 그는 소녀에게 한 걸음 더 접근했다. 그때 소녀가 말채찍을 허공에 한번 후려치더니 저군을 내리쳤다. 저군은 그녀가 설마 때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므로 피하지 못하고 얼굴에 말채찍을 맞았다. 말채찍은 그의 왼쪽 뺨을 거쳐 코를 지나 오른쪽 뺨까지 때렸다. 저군은 아픔에 정신이 아찔했다. 저군은 화가 나서 말했다. 왜 날 때리는 거야? 소녀가 다시 말채찍으로 때리려 하자 그는 손을 내밀어 말채찍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소녀의 채찍 기술은 너무나 높아서 그가 막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말채찍은 어느새 그의 목을 감아버렸다. 갑자기 등이 몹시 아파왔다. 청년이 말해서 발을 날려 저군을 찬 것이다. 그는 중심을 못 잡고 앞으로 넘어졌다. 청년은 말을 몰고 그 위를 지나가려 했다. 저군은 너무나 놀라 급히 몸을 굴렸다. 띵땅! 띵땅! 음방울이 울리면서 소녀가 타고 있던 백마의 발이 그의 가슴을 짓밟았다. 저군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만약 급소를 밟히면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우지직. 저군은 어렴풋이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저군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떠보니 해는 이미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으나 갑자기 왼쪽 다리가 엄청나게 아파와서 다시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와 동시에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함을 느껴 토해냈는데 한 모금의 붉은 피였다. 통증이 가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른쪽 다리를 보았다. 다리가 온통 붉은 피로 젖어 있었으며 약간 이상하게 굽어 있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내 다리가 왜 저렇게 변했지? 잠시 후에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까 그 소녀가 말을 몰아 내 다리를 부러뜨렸구나. 그는 온몸에 힘이 없었으며 다리와 허리가 더욱 아파왔다. 그는 자포자기했다.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은 채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왜 빨리 죽지 않는 거지? 왜 빨리 죽지 않는 거야? 다시 시간이 흘렀다. 난 그 두 사람과 원한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악독한 짓을 했을까? 한참 생각했으나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형이 있었으면 쉽게 답을 찾아주었을 텐데. 나는 너무 멍청해. 정전이 생각나자 이어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정형을 능소저와 함께 묻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일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 손을 내밀어 허리깨를 만져보니 정전의 뼈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억지로 일어나 앉았는데 또다시 한 모금의 피를 토해냈다. 붉은 피를 토하면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뱉은 것을 다시 삼킬 수는 없었다. 가장 아픈 곳은 역시 부러진 다리였다. 마치 수백 개의 칼로 다리를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바닥에 널려있는 고기나 새우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죽은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닿는 대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생선들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먼저 부러진 다리를 싸맨 다음에 이곳을 빠져나가자. 사방을 둘러보니 바닥에 각종 고기 광주리가 이쪽 저쪽 흩어져 있었다. 그쪽으로 가서 광주리에서 그물 하나를 가져다가 천천히 풀어서 부러진 다리를 묶었다. 조금 묶었다가 잠시 쉬기를 반복하며 한참을 걸려서야 다 묶을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부러진 다리가 다 나으려면 적어도 2달은 걸리겠는데 어디 가서 치료를 하지? 강 쪽을 보니 어선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배를 타면 걸어갈 필요가 없을 텐데. 그는 철장방 패거리가 다시 몰려온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강변으로 기어갔다. 겨우 배에 도착해 배의 밧줄을 풀고는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여보니 입고 있는 옷이 물에 비쳤는데 바로 보상의 승복이었다. 그는 놀라서 생각했다. 아, 맞다. 이것은 그 악독한 중놈 보상의 승복이구나. 저들은 나를 보상과 한패거리로 본 것이구나. 손을 내밀어 자신의 대머리를 만져보았다. 그는 그제야 그 노인이 왜 자신에게 말끝마다 스님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알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자신은 보상의 승복을 입고 중으로 변장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입은 옷이 바람에 휘날리자 그 소녀가 날더러 서장 혈도문이 악승이라고 했지. 보상을 보면 그들이 당연히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리가 부러져 무척 화가 나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자 영검상협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다. 그러나 역시 그들과 친구가 될 자신은 없었다. 작은 어선이 10여리쯤 떠내려가자 작은 마을이 보였다. 멀리서 보니 사람이 꽤 많은 모양이었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승복을 입고 있으면 커다란 재난만 불러일으킬 테니 다른 옷으로 바꿔 입어야겠다. 배가 부두에 도착하자
작은 나무로 지팡이를 삼아 절뚝거리면서 천천히 부두를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붉은 피가 묻어있는 청년 스님을 보고는 모두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한 냉정한 눈빛은 저군이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거리를 걷다가 낡은 옷가게 하나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청색 옷 한 벌을 샀다.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청색 장포를 승복 위에 덮어 입었다. 또 모자를 하나 사서 대머리를 가렸다. 그리고는 음식점 한쪽 구석에서 음식을 사 먹었다. 그는 음식점 의자에 앉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며 두 모금의 피를 토해냈다. 주인장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두부찌개와 고기 조림이었다. 저구는 고기와 쌀밥 냄새를 맡자 정신이 번쩍 들었으며 수저를 들고 밥과 반찬을 입에 넣고 몇 번 씹지 않고 넘겼다. 그때 멀리서 은은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입속에 있던 밥을 목구멍으로 삼키려다가 생각했다. 영검상협이 또 왔군. 나가서 오해였다고 말할까?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진상을 말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하지만 그는 여지껏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해왔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여지껏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 더 억울하면 어때? 방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왔다. 저구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고 웃으며 말했다. 스님, 당신이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우리 나리께서 초대하셨어요. 저구는 놀라 몸을 돌렸다. 4명의 포졸이었다. 2사람은 쇠사슬을 들고 있었고 뒤에 2사람은 단도를 들고 있었다. 아이쿠! 저구는 소리치며 일어나서 상에 있던 국그릇을 왼쪽에 서 있는 포졸의 얼굴에 던졌다. 동시에 손을 구부리며 밥상을 들어 던졌다. 형주부의 포졸들이 이곳까지 나를 찾아왔구나. 다시 능퇴사의 손에 잡히면 살아남지 못한다. 밥과 밥상의 세례를 받은 포졸들은 급히 뒤로 물러섰다. 저구는 그 틈을 노려 앞으로 재빨리 뛰어나갔다. 그가 한 발짝 뛰어나갔을 때 그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리가 부러진 것을 잊었던 것이다. 3번째 포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들고 공격해왔다. 저구는 비록 무공이 소멸되었지만 포졸을 상대하기에는 여유가 있었다. 그는 포졸 한 명의 팔을 잡고 손에 들려있던 칼을 빼앗았다. 4명의 포졸은 그가 손에 병기를 쥐는 것을 보고는 접근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체화엄승이 사람을 죽인다. 혈도학승이 또 범죄를 저지른다. 관가 아가씨를 죽인 음승이 여기 있다. 포졸들이 소리치자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군의 얼굴에 상처와 붉은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저군은 포졸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이들은 형주부의 포졸이 아닌가 보다. 그는 크게 소리쳤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체화엄승이야? 방울 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황마 한 마리와 백마 한 마리가 동시에 이곳으로 달려왔다. 영검상협은 비록 말 위에 앉아 있었으나 높은 곳에서 보았으므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보았다. 2사람은 저군을 몇 번 쳐다보고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느꼈다. 금방 알 수는 없었지만 바로 부두에서 본 혈도학승임을 알았다. 포졸 한 명이 말했다. 이봐, 스님. 재미 보는 것도 좋지만 왜 재미를 보고 남의 집 낭자를 죽였어? 사나이답게 우리와 함께 지헌나리에게 가보는 것이 어떤가? 다른 포졸이 말했다. 옷과 모자를 바꿔 입고 변장을 했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오늘은 도저히 도망 못 가. 순순히 항복하시지.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좋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마. 다른 포졸이 말했다. 절대 누명이 아니야. 그저께 밤에 내 놈이 이 나으리 댁에 침입해서 2명의 딸을 죽였잖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있겠어. 영검쌍협은 말 위에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빠 저 중에 무공은 별것 아니잖아요. 저자가 노인의 생명만 구해주지 않았어도 죽여버리는 것인데요. 저놈이 저렇게 나쁠 줄은 몰랐어요. 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저 악독한 중놈이 비록 장강양호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수십 명을 죽였다고 해도 포졸들이면 충분하잖아. 그런데 호걸들은 왜 야단법석이지? 저 중놈을 봐서 그의 사부와 사형들도 별것 아닐 텐데. 어쩌면 저놈의 사형 중에 고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호걸들이 우리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유 아저씨, 화 아저씨에게도 부탁을 했잖아요. 양호호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천하에 또 어떤 고인이 있기에 낙화유수 네 분 대엽을 불러내서 상대하게 하는 거야? 히히. 우리 영검쌍협이면 충분하잖아요. 넌 저쪽에 가서 구경이나 하라고. 나 혼자서 저 대머리 녀석을 처치하겠어. 영검쌍협이 반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여기서 구경할게요. 아니야. 여기 있지 않는 것이 좋아. 나중에 무림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거론할 때 왕소풍 혼자서 저 혈도학생을 죽였다고 해야지. 수생수여협께서 이 사건에 끼어들었다고 하면 안 돼. 강호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있잖아.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